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인천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포 55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추인될 예정입니다. 경기 부진의 부동산 주식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1월 세수가 역대 최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세수 전망도 밝지 않아 불황의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은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어젯밤 인천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포 55곳이 불에 탔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건물 안에서 가스 터지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로 연신 물을 끼얹어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점포 200여 개가 입주해 있는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상인들은 통제로 인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굴렀습니다. 불 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나왔는데 막 떨렸죠. 그냥 갱신이 왔지 뭐. 저도 떨면서 왔지. 소방당국은 피해가 커지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늘 새벽 0시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안에 있던 점포 50여 개가 불에 탔습니다. 상인들은 새까맣게 그을린 점포 안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해요? 장사할 수가 없지. 냉장고고 뭐고 다 그냥 아주 이거 음식물이 이거 뭐고 그냥 아주 밖에고 뭐고 다 탔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자동학제 속보 설비가 있어가지고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을 했습니다. 예. 스프링클러 설비 조작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구 남구에 있는 앞산에서 난 불이 야간 진화 작업 끝에 4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하다 번진 불씨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산등성이 위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연기가 일대를 뒤덮은 가운데 헬기 한 대가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화재 발생 직후에만 4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는데 헬기가 계속 막 돌더라고요. 소리가. 옥상에 가보니까 그 앞산 쪽에 불이 그래 났더라고요.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4헥타르가 탄 뒤 4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날이 저물어 헬기 진입이 어려운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진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이 좀 가파르고 그 장비를 또 펼쳐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진화대들이나 이런 인원들이 쉽게 현장에 접근하기가 좀 오래 걸렸죠. 산림당국은 잔불 진화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낮 전남 화순군 동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산림청이 최근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어제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은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개막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군 현대화는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오늘부터 13일까지 9일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리커창 총리는 오늘 오전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올 한 해의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합니다. 2,900여 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회의 기간 정부 고위직 인사 문제와 각종 법안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데 이어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명실공히 당 정군을 모두 장악한 1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2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후임은 당 서열 2위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딩쉐샹, 허리펑, 류거중, 장고칭 등이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대회를 끝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가 신임 국가부주석을 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인대 회의 셋째 날인 7일 칭강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 올해 외교 기조를 공개합니다. 또 회의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폐막식 직후 신임 총리가 전 세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전인대 왕차오 대변인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비 증액 관련 질문에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긍정적인 힘이라며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中国国防费占国内生产总值的比重多年来基本稳定，保持基本稳定，低于世界平均水平，增长幅度也是比较适度和合理的。 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과의 갈등이 심화한 미국과 유럽에 각기 다른 신호를 보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일 사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양국의 큰 줄기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파트너라며 적극 손짓했는데 이르면 이달 중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3.1절 기념사에서 대부분 일본의 사죄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3.1절에 과거사를 언급하는 대신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젠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함께할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자유와 연대가 신념인 윤 대통령에게 일본이 동반자인 게 당연하다. 자유민주주의 미래로 가자는 3.1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했다. 외교를 내치로 활용한 전임 정부와 차별화했다는 등의 설명을 보탰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손짓은 당장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즉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수차례 양국 현안을 서둘러 해결하자는 데 공감했고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도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 강제징용 배상도 큰 줄기에서 가닥이 잡힌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 산하의 국내 재단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에 나서고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한다고 발표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고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속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 렌차원의 한국인 장학금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한일 양국은 외교관은 물론 안보 채널까지 가동해 막판 물밑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번 주 초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미국 방문 전에 일본과 화해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오는 5월 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일본을 찾는 방안이 유력한 만큼 쫓기듯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지도부 경선 당원 첫날 투표율이 35%에 육박했습니다. 이 첫날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높은 투표율에 후보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됐는데 첫날 투표율은 34.72%였습니다. 전체 83만 7천여 명 가운데 29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뽑혔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전체 투표자 수도 뛰어넘었습니다. 첫날 투표율을 비교해도 8%포인트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투표율에 후보들도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적극적 당원들의 표심이 반영됐다. 안철수 후보는 그간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당원들이 투표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라고 추켜 세웠고 황교안 후보는 보수 표심이 결집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투표율만큼 후보들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자신을 뽑아달라 호소하면서도 최근 여론조사 1등인 김기현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총선에서 역전이 되면서 필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됩니다. 지금 이재명 사건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이다. 우리 당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해서 제가 미리 사퇴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핵관이 가짜 주인 행세를 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개혁에 동참하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퇴진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1차 투표에서 끝내자고 맞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보고에 의하면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로 대표로 만들어야 당이 안정되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당원들의 의지가 오는 7일까지 전당대회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높은 투표율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후보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민주당을 위해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 등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구제명 청원과 문자폭탄 등 비명계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더욱 거칠어지자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튿날 비공개 회의에서 내부 공격은 단합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이 대표는 SNS에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를 향한 비난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유포되는 이탈표 의원 명단에는 틀린 것이 많다며 내부 갈등이 격해질수록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지지자들의 행위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는데 이 대표도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당내 이견을 존중하며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엔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당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야 했고 더 나아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에게도 경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도 이미 늦었다며 선당 후사라는 명분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이 대표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것을 두고도 당내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의 시간이 끝나 공개 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가 하나씩 가려질 거라고 기대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오히려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결집 효과가 사라지고 이 대표 혐의가 부각돼 민주당 지지율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거짓말을 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어제의 동지도 불리해지면 모른다고 발뺌하는 정치인이 야당 대표직을 꿰차고 앉아 국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공격에 따른 반발로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이재명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대장동 일당을 넘기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표 한 명이 공당을, 국회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실 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말 파렴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추진될 리 만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여당 관련자들인데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고 했느냐면서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말다툼 과정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퇴근길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37살 여성 A씨. 60대 여성 1명이 허벅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자 2명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열차 안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국토부 산하 특사경 조사에서 A씨는 아줌마라는 표현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항의하자 말다툼이 있었고 이 같은 표현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겁니다. A씨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이 여성이 왜 흉기를 갖고 다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폐된 열차 안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무인 점포가 많아지면서 절도 범죄도 덩달아 크게 늘었습니다. 이따르는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관 모양의 등신대를 세워두는 이색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보따리를 갖고 들어와 진열대에 상품을 쓸어 담는 남성.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거리낌 없이 가게를 누비던 남성은 그러나 무언가를 마주치자 움찔합니다. 보지 않으려는 듯 뒤집어 놓은 물건은 바로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경찰관의 등신대 모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인건비 상승 속에 편의점 무인 점포가 3년 만에 16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덩달아 무인 점포에서 벌어지는 절도 건수도 급등한 가운데 가게에 경찰관 모형을 둬서 범죄를 막아보자는 아이디어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무인 점포에 들어오면 냉동고 옆에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등신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인 매장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
경찰관 등신대를 처음 생각해낸 현직 경찰은 어린 시절 호기심에 시작한 단순 절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충동성은 절도 범죄의 가장 큰 영향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경찰관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이게 충동성을 억제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점포에 등신대 모형을 놓았더니 112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방법이 무인점포 범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또는 그 아이들이 기회형 범죄를 하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형태의 경고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경찰은 또 절도범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무인점포에 이른바 양심 거울을 두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이 무인점포 내 절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 부진의 부동산 주식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지난 1월 세수가 역대 최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세수 전망도 밝지 않아 불황에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은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감소 규모가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가 모두 줄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 관련 세수도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 세수 감소는 1조 5천억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연초부터 세수 흐름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앞으로도 기저효과와 부동산과 증권시장 부진으로 세수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종훈 기재부 조세청괄 정책관은 올해는 지난해나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매우 빡빡하다며 세입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라 살림도 비상입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65%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가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지출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면 적자 국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부동산 관련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여야 되지만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경기와 같이 세수도 상저하고 흐름이라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일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아파트 급매물 거래가 소진되며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거나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도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3주 연속 줄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천여 가구에 가까운 잠실 주공 5단지. 상업지역까지 포함돼 용적률을 높여받을 수 있다 보니 강남권에서 대표적으로 유망한 재건축 단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잇따른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며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2021년 최고가 32억 8천만 원에서 지난달 21억 7,500만 원까지 10억 원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급매물이 잇따라 소진되며 매매가 25억 원 선을 회복했고 호가는 27억 원에 이릅니다. 급매 소진됐고 물량도 많지 않고요. 매수도 많고요. 그 선이에요. 27억에서 27억 5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외도 우위예요. 근처 잠실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도 최근 19억 원대 매물이 소진된 이후 지난달에는 이보다 높은 21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형 평형이 18억 원 넘게 급락했던 반포 주공 1단지도 최근 급매물이 대부분 팔려나가며 호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전 이제 급매물이 소진됐다 보니까 주인분들은 난 굳이 이 금액 아니면 안 팔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워낙 지금 또 팔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입주권이라서. 이처럼 최근 급매물 거래 증가와
일부 지역 호가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3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도 3주 연속 낙폭이 줄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일단 동결되고 일부 지역에서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인식으로 모험적 매수자들이 나서면서 하락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하지만 고금리의 역전세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상승 반전을 말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입니다. 전셋값도 하락세가 지속되긴 했지만 역시 3주 연속 낙폭은 둔화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재진료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익숙해진 것을 계기로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인데 일부 병원 쏠림 현상이나 조제약 배송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상담과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6월까지 제도화합니다.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로 제한하고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도서벽지나 재외국민 등 의료 취약지와 사각지대 환자들 대상으로 우선 추진합니다. 의사들은 당초 오진의 위험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됐습니다. 2020년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하는 법 개정 이후 비대면 진료 중개 앱들이 앞다퉈 등장했고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약 2년 만에 2배, 비대면 진료 건수는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분들과 또 공급자로서 의사분들도 코로나19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셨고 그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반대가 2014년 95%에서 지난해 65%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진의 위험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지만 속내는 향후 대형 병원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조제약 배달도 문제입니다. 약 배달이 안 되면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약 받으러 약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비대면 진료보다도 더 심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약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반드시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하지만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여파로 의정 협의마저 표류하고 있어서 비대면 진료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YTN은 재외동포 전문 채널로서 각국 동포들이 살아가는 모습뿐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시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밖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건 각국의 삶의 터전을 잡고 활동하는 80명에 가까운 YTN 해외 리포터단이 있기에 가능한데요. 세계 구석구석 취재 현장을 누비며 해외 방송 20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YTN 해외 리포터단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병인 리포터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이제 그 경유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터키 뮬라주입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거세지면서 하늘은 온통 재와 연기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때 저는 불이 계속 옮겨붙고 있는 상황에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산불 열기가 너무나도 강해서 얼굴이 아주 뜨거웠고요. 카메라 기기에는 손을 댈 정도였습니다. 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던 상황이라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산불이 삽시간에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웠던 취재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의 팬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묘목 기부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묘목 심기 주최 기관인 체쿠드 기관 대표도 동일한 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묘목 기부를 해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면서 기관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전 세계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내준 온정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취재하는 저도 놀라고 그때 취재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경 봉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있는 우리 관광객과 교민들도 고립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유럽의 병원들이 밀려드는 환자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마 테르미니역 앞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접종소에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에 등록된 그린패스를 점원에게 보여주고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달부터 그린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식당이나 박물관 등 실내 업장 입장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실제로 환자들이 있던 그런 병동, 백신 연구소 이런 곳에 가서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분들을 취재를 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당장 집에 가면 어린 아이가 둘이나 있고 가족들이 있는 와중에 저를 통해서 또 이제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겁도 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때 그 환자들이 기침하는 모습들이라던가 의료진들의 땀, 힘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말 무서우면서도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해외 리포터의 역할은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가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께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달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더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는 그런 리포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경 리포터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인터내셔널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YTN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카메라를 잡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YTN 해외방송은 이제 20살 푸르디 푸른 청년입니다. 해외방송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더 좋은 방송으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쥐 개체 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쥐 퇴치를 위해 묘안을 짜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양수연 리포터입니다. 보스턴 인근의 주거도시 브록턴. 오래된 건물이 많은 보스턴 중심부에 비해
새로 지은 집이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쥐떼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은 오싹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 딱 들었는데 라면 부스러기가 쫙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이거 쥐가 먹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딱 쥐 입 모양만큼 그 뚫어서 먹어놨더라고요 쥐가. 냉장고와 식자재 창고 근처에서 쥐의 흔적이 보이는 건 물론 수납장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에 기겁했던 동포들은 견디다 못해 직접 쥐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아파트 이사 와서 처음으로 집안에서 쥐를 이제 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를 이렇게 통해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업체가 다녀간 뒤에도 또 얼마 지나서 또 쥐가 나오고 또 쥐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쥐를 되게 잘 잡게 되었어요. 2013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쥐를 포함한 설치류가 1년간 미국에 입히는 경제적 손실은 약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쥐로 인한 피해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1년 보스턴에 접수된 쥐 관련 민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48% 늘었고 지난해 1분기 뉴욕시에 접수된 쥐 목격 신고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식당 주방 뒤편 등에 기생하던 쥐들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먹이를 찾아 거리로 나온 뒤 아예 대놓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지역은 쥐 퇴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We're going to kill rats. Rats have no place in this city, and we're going to use every method that's needed to do so they're not harming families and our quality of life. 뉴욕시는 쥐떼와 맞설 적임자를 찾는다며 연봉 약 2억 원을 걸었고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쓰레기통에 잠금 장치를 달거나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 쥐를 질식시키는 도구까지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묘안이 나왔지만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쥐를 박멸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쥐의 배설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쥐가 드나들지 못하게 금속으로 된 그물 등으로 하수관과 빈틈을 막고 쥐에 물렸거나 쥐가 핥힌 경우 즉시 비누와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 지난달 제주항에서 어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몰래 숨어서 이동하려다가 발각됐는데요. 최근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면서 불법 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계기관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 이부드 근처에 세워진 1톤 화물 트럭. 해경이 화물차 짐칸을 열자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한쪽으로 짐을 쌓아둔 채 빼곡히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태국인들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제주항 이부두 인근에서 화물트럭 짐칸에 숨어 무단으로 제주를 이탈하려던 태국인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경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 명목으로 사증 면제 비자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2달여 전 제주에 입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증 면제 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을 넘긴 겁니다. 제주 지역 감귤 농장에서 일을 하다 수확철이 끝나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무단 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어선부두의 경우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여기는 큰 차를 배가 작은 걸 가지고 우뚝차나 이런 게 안 들어가지고 작은 차들은 저희가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돼 제주기점 하늘길과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면서 무단 이탈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과 출입국 외국인청은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무사증 및 크루즈 운항 재개에 따라 점점 늘 것으로 생각되어 유관기관 협력, 예방 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항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 해경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동의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속리산과 청남대 등이 케이블카 설치 후보지로 손꼽히고 있는데 개발 기대감과 환경 파괴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높이 해발 1,058m,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 속리산입니다.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4년부터. 그러나 개발이 까다로운 국립공원이라는 점과 재원 조달 문제를 비롯해 법주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018년부터 사업 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이 세계유산 지정하고 재원 조달 등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18년에 이제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죠. 하지만 최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속리산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추진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이블카가 된다 그러면 150만 이상으로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적극 추진을 할 겁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해 최근 청남대 15대 혁신과제를 발표한 충북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4.8km에 이르는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동의 결정이 충북을 비롯해 전국 국립공원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같은 경우는 제천구가 사실 식수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청남대가 대청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거여서. 보은 속리산과 청남대 외에도 충북에서는 단양군에서 이미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명산마다 케이블카가 들어설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운 여성들의 역사적 실화를 다룬 영화가 잇따라 개봉됩니다.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세상을 바꾼 여성들의 이야기 콜제인과 인종차별에 맞선 어머니의 영화 틸이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Which one of you is Jane? We're all Jane. 늦둥이 아기를 갖게 된 가정주부 조이. 심근병증을 진단받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합니다. 임신을 중단해야 살 수 있지만 남성들로 구성된 병원 이사회는 건강하게 아기를 낳으라며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전단지를 발견하고 제인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에서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기 전까지 실제로 여성 12,000여 명의 시술을 도운 단체 제인스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시고니 위버와 헝거게임의 엘리자베스 뱅크스가 차별과 억압에 맞선 여성의 연대를 생생하게 연기했고 영화 캐롤의 각본가인 필리스 나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Thank God that they came into existence and took care of each other, since no one was taking care of women.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초기 낙태권을 합법화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단이 뒤집히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낙태권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955년 시카고, 흑인인 14살 에밋은 사촌이 살고 있는 미시시피로 여행을 떠납니다. 백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납치돼 참혹하게 살해되고 엄마는 억울한 아들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백인 배심원단은 용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은 흑인 인권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We get to see how Mamie fights for justice. We get to see how she changes the interior of her, coming to understand that Black people are all deeply connected, that all people are deeply connected. 에밋 사건의 실화를 담은 영화로 지난해 에밋틸 반린치법에 서명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고 인종차별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folks, lynching is pure terror, enforcing the lie that not everyone belongs in America and not everyone is created equal.
To remember history is to shine a light on the good, the bad, the truth, and who we are as a nation. I have to be strong for my child. 다니엘 데드와일러의 열연으로 세계 영화제 18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지만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최종 후보에 탈락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봄 배구를 위한 3위 다툼 중인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맞대결에서 우리카드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가메즈가 26점을 기록한 우리카드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한국전력을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우리카드는 승점 3점을 더하며 4위 한국전력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여자부에서는 GS칼텍스가 KGC 인삼공사의 7연승을 막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나 결혼해. 어머, 너무 축하해. 결혼식 올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가야지. 5만 원 내야 돼, 10만 원 내야 돼. 축의금이 좀 궁한가 아니면은 진짜 나를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신문에 따라서 개인이 희망하는 만큼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줬던 축의만큼 돌려받으려고 애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축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는 것 같아서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은 없어요. 다 같이 15만 원씩 내서 이렇게 어떻게 100만 원을 딱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전에 그 후점이 좀 많이 깊었다. 제 생각에 깊었다 싶으면 그냥 5만 원 정도라도 보내고. 결혼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음식을 품앗이 했던 우리의 결혼 문화. 80년대부터 예식장 문화가 널리 퍼지며 축의금을 내는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올해 2월 결혼한 신혼부부는 축의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것보다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갚아야 나가야 될 게 더 빚 같은 게 생겼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간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필요할 텐데, 그때 이제 저한테 해줬던 만큼 저도 이제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어요. 가족 사진도 찍고 나서 지인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 찍을 때 그때까지 같이 찍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더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 축의금은 사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크게 저는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평균 축의금은 78,900원. 축의금에 대한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친하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 좀 친한 사람들,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인데, 좀 뭔가 인원 채우듯이 결혼식을 하는 문화 자체가 지금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조금 나는 안 친해서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거 자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은 뭐 내가 준비한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상부상조의 의미로 시작된 축의금. 갑작스러운 초대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진심이 담긴 축하를 주고받을 사람만 부르는 건 어떨까요? 한낮은 봄 기운이 물씬 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춥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고, 경남과 제주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건조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9도, 부산은 7.4도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이 16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더 따뜻해지겠지만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